김현정의 뉴스 쇼.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 국민의당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은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서두르라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만들어낸 이 위험한 조작은 결국 당의 어느 곳에서도 제어되지 못한 채 당을 해체 위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제어됐어야 할 것이 되어지지 못할 때 분명 사고는 납니다. 고 백남기 농민에게 쏘아졌던 그날의 물대포, 알고 보니 수압 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서야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어되지 못한 채 폭주하는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던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사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 의제 논의하고 있는 거죠, 외교부 장관들이. 네, 두 양국 외교장관이 우리 시간 새벽 6시에 만나서 내일 있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말한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보니까 예. 북핵 공동대응, 동맹 강화,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보수 세력이 그토록 원하던 사드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국내 보수신문,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길 바라는 기사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요? 참 못된 심보입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제안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은 택도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수 언론이 참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다음 포인트 봅니다. 안철수의 입. 제보 조작 사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흘째 침묵을 했죠. 예.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안철수가 나서라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안 후보 쪽은 정계 은퇴 같은 처방보다는 정면 돌파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라면 뭡니까? 상황을 보겠다 뭐 이런. 그 검찰의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아하. 또 책임자는 이제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르면 오늘 밤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예. 안 후보 입장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표절 청문회입니다. 오늘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지만 예. 아무래도 야권의 십자포화는 김상곤 후보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노조 시절에 이 급진적 이념 성향을 보여온 터라서 이 보수 쪽의 거부감이 높은 때문이죠. 바른정당의 이해원 대표도 다른 사람보다 김상곤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야권의 이 공격의 수단은 이제 논문 표절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논문 표절 문제는 보수 성향의 단체가 제기한 문제라서 이 표절 의혹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표절로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오늘 김 후보자의 방어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지난 화요일 유럽에서 랜섬웨어가 발견이 됐죠. 페티아라는 이름에. 그래서 이제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는데. 예. 체르노빌 원전 시스템이 타격받았고 예. 병원, 은행 등에서도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공식 피해 접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했다. 이런 피해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백신, 이거를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야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냐? 26년 전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돼 있냐? 과연 싸우는 이기는 군 만들 수 있느냐?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어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연 화제였는데요. 과거에 그 만취 음주운전 경력, 또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 받은 거,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야권은 부적격이다 라고 입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송영무 후보자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어제 밤까지도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국방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사실 정의당조차도 부적격적으로 기운 상황이었는데 왜 김종대 의원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 해서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오늘 아침에 김종대 의원을 좀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음성이 나갔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저는 사실 송영무 후보자가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시작도 전에 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이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친한 분이에요. 아, 개인적으로? 예. 그 전임 한민구 국방장관도 뭐 절친한 사이였는데 예. 이번에 또 하필이면 친한 분이 오셔서 아하.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예. 사실 송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은 그 예. 청문회 다 합친 것보다도 저는 송 후보를 개인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친하기 때문에 좀 사적인 감정이 이 개입이 된 뭐랄까요? 좀 좋은 쪽으로 편견이 있는 청문회 진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세간에 알려진 의혹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덧붙일 건 없지만은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다라고 제가 스스로 이제 뭐 인정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청문회 마친 송영무 후보자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야, 이건 뭐 제가 청문회 당하는 느낌인데요. 예. 그 정말 딜레마인데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양쪽을 균형 있게 본다면 저는 당론과 달리 일단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덕성 부분, 지금 음주운전도 나왔고 고액자문료 얘기도 나오고 도덕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능력적인 면에서 개혁성 면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예, 당분간 국방 개혁이라든가 군의 이제 인권 보호, 장병들의 기본권 강화죠. 또 국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또 육해공군 간의 그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 해군 출신이죠. 이 부분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껏 장관들이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뭐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할지도 모를 후보다라고까지 말씀을 김종대 의원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의혹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퇴역 후에 대형 로펌하고 방산업체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달이 3천만 원, 2년 9개월 동안 9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개혁의 적임자 유일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변호사, 율촌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것과 LIG 넥스원이란 방위산업체에 자문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송사와 관련이 있느냐. 예컨대 방산업체가 방산비리로 많이 걸려들었거든요. 예, 예. 그거 사건을 수임을 많이 한 법무법인에서 이 송사의 어떤 기업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업의 편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이런 점이 확인이 된 게 없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자문 역시 예.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어떤 입찰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적발된 방산 비리와 관련된 자문이었느냐 이런 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보다는 방산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 예. 또는 해외 수출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어차피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의 자문이라면은 이것은 송영무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위장성들이 익히 해왔던 일이고 그런 자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문을 예, 어제 드러난 것은 주로 일이? 그런 류의 자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예, 이걸 예.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방산 비리와 관련을 짓는 거는 좀 논리 비약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어떤 그 업체에 편향된 또는 이런 어떤 업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아마 저도 반대했을 건데. 예.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들여다보니 그건 아니더라. 그럼 자문료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이건 관리였다고 합니까?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계 관행으로서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정관예우라든가 우리 법조인 출신들 같은 경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1억씩 월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3천만 원은 국민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많은 금액이고 그렇죠. 다만 유수의 유력한 법무법인의 그 추세를 볼 때는 이것이 특별히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아까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보다 워낙 능력이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해서 그 면허 취소 수준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됐는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이런 게 드러나서 말이죠. 무마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제 청문회 건 한 30% 예. 시간은 아마 거기에 쏟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얘기만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91년도에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 예. 이거는 본인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는데 예. 이것이 헌병대로 이첩돼가지고 처리가 안 됐어요. 어허. 그렇다면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을 써서 무마했거나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가 됐는데 예.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런 무마하려는 시도는 드러난 게 없어요.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예, 본인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야당의 재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때 91년도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당시입니다. 예, 예. 이때 전산화도 안 돼 있고 수기로 사건을 접수하던 시절에 예. 경찰이 이거 나라 지키는 군인이니까 아예 그냥 귀찮은데 선처해주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헌병대로 이첩 과정에서 헌병대에서 묵살해버렸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예. 본인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91년도 건. 그럼 그 다음 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음주운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두 번째 건은 예. 대군학교 동기인 헌병대장 도움으로 그 음주운전 사실이 적힌 자료를 파쇄했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였거든요. 아니 그런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어제 심야까지 회의가 늦게까지 간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파행까지 됐던 사유인데 예.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은 운전을 안 했어요. 동승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생의 문제거든요. 일단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군요.
그건 확인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과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고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은 사과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반전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동기생에 대한 사건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의원 6분이죠. 예. 당론이 인사청문회 전에는 정의당은 부적격 쪽에 가까웠는데 그럼 인사청문회 후에는 정의당 당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침 이 문제가 이미 내놓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당하고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 제시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대선 때 낸 선거 공약과 가장 근접하는 후보예요. 예를 들면 군의 동성애자 차별 금지 이런 군 형법 개정안도 지금 모든 어떤 정당들이 다 반대하는데 송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또 장병들 인권 문제, 국방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정의당 선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한 거나 다름없다. 정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부적격 쪽에 가깝지만 오늘 김종대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할 생각이시다 이 말씀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적격적으로 일단 주셨다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판단인데 지금 제가 문자 쭉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 팽팽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팽팽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하루 이틀 내로 국민의 뜻이 나올 거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군사 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가 그 평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행간에서 오늘은 해봐야겠어요. 네, 문준영 제보 증거 조작 사건,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파장,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 예, 그럼요.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 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조직적인 개입이면.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단독 자신 범행 있다. 맞다.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 이런 말이겠는데요.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랬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유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 녹취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빨리 그 사람한테 녹취 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진짜 지금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 네, 만일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 네.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 그러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 뭐라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 뭐 개입이 있었다.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 네, 꾸렸어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예.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 왜요?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진상조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죠.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 누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는 고민 중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다. 계속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계속 침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과잉 충성자들이 한 일이다. 이걸로 근데 국민 여론이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입장을 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은데 이걸로 당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아예 이참에 안철수 당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하. 민주당과 다시 재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안 전 의원이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거취 문제라 하면은 뭐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의 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젊은 애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덮고 가기에는 아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전 대표는 조작 사실 몰랐다. 심지어 막판에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래서 그만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알았을 리가 있느냐. 아니, 이게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본인이 얘기더라고요. 그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발목을 잡힌 거예요. 자, 이제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입장은 내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어떤 시기 될지 요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요. 김현정 앵커님,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첫 홈런이자 승리 타점 했어요. 국격을 올리는 황재균 선수, 좋은 소식도 좀 공개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황재균 선수가 실시간 검색어 계속 오르더니 2일이었군요. 예, 공개 축하합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납니다.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 얘기했었죠. 이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사태, 거기다가 추경까지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첫 순서로 만나보죠. 그리고 오늘 아침 도시락 싸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꽤 되시죠? 오늘과 내일 전국의 초중고 30%에서 40%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학교의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대체 아이들 먹을 거리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러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참 개봉 전부터 무수한 화제와 논란을 뿌렸던 영화 옥자가 드디어 오늘 개봉을 합니다. 옥자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돼지 이름입니다. 슈퍼돼지 이야기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또 한 번 희한한 영화입니다. 스스로가 희한한 영화라고 했어요. 봉준호 감독 오늘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납니다. 추경에 인사청문회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까지.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정말 현안이 많은 때입니다. 여당 대표의 의견 궁금하네요. 직접 만나보죠. 추미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현안이 많을 때 여당 대표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파문. 네.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논란이 큰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국민의당의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네네. 그 조작 당사자 이아무개 씨는 조작을 실토했어요. 그것은 자백했고요. 또 공범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토의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한 상황이죠. 이것은 더 이상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정권들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국민들도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은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그땐 당 해체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 추미애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조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이 상태만으로도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네. 지도부 그 당시를 상기해보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럼 사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검찰의 명명백백하니 조직적 개입에 대한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책임 묻는다는 게 처벌하는 그 정도가 아닌. 그렇죠. 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경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 게이트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게이트라고 하면은 대통령으로 치면 이게 탄핵감이란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정도까지를 보신단 말씀이세요? 사실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의 각 당의 입장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강탈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국정원 댓글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촛불 대선이었고 주권 회복을 위한 그런 촛불 정신이 이 선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것이죠. 촛불 정신을 짓밟은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라고 할 만하다. 네.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정당의 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고, 이번 정당은 주권 회복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는 점을 공당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지금 요거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 해체해야 된다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 해체까지 주장하면 또 정치 공세라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게이트다. 용납하지 않을 거다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국민의당 고발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때 추 대표님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고소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소건은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야 되는, 자기들 말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당대표인 저와 우리 당 3명을 맞고소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 고소를 언론 취하를 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걸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준용 씨에 관한 제보 조작,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파문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봤고 국회 얘기로 옮겨가 보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나서 야당 쪽에서는 역시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당은 여전히 모두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아는데요. 어제 사실은 제일 그 타겟으로 삼았던, 적어도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에 가장 큰 타겟이 됐던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그 의혹 제기 방식은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치밀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검정 방법이 그 수위를 넘어서서 군사 기밀 유출, 그러니까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이나 또 상급 군사 기밀에 대한 장보고함 그런 업체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밀인데 그것을 국회에 돌려보고 이런 것들 방식 그런 것들은 국방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한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거 보면은 보통은 이 비리가 있으려면은 이 고가의 장비 수입 업체에 리베이트에 개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이 후보자는 나라를 위해서 국산 개발한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잠깐만요, 주 대표님. 지금 옆에 누군가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좀 계시면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방송의 묘미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는데 좀 방해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명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개혁에 대해서 적임자인데 뭔가 지금 의혹을 부풀려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셨단 말씀. 그렇다면 설사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마치 강경화 장관 때처럼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오랫동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특히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4대강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그 관점 이런 것을 사실은 대통령은 이미 검증을 다 하셨어요.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대통령은 다 검증을 끝낸 것이다. 근데 그때 검증 다 끝냈는데도 잘못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하기도 하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여러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는 이미 다 보셨다라고 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하고도 이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덕성의 흠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것을 능력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갖고 지금도 막 게시판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능력면, 개혁성명의 방점을 찍고 임명하셔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 그래 그나마 그래 인사청문회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은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게 물밑으로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물 밑으로뿐만 아니라 뭐 대강 물 밑으로 그러면 그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물 밑뿐만 아니라 국민 보고도 제발 좀 논의 테이블에 앉아라라고 압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꼼짝 안 하는 상황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계신 강원도 강릉에 갔더니요. 수년째 가뭄으로 그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농업용수 용도였는데 농업은 물론 다 망가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심히 하자라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여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일자리도 정말 국가 재난 상황인 것인데 해당 지역구인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이런 가뭄을 풀어달라 또는 또 그 지역이 또 평창 올림픽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올림픽에 들어갈 그런 지원 식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수지를 키운다든가 또는 뭐 여러 방안을 다른 저수지와 연결 수로를 만들자든가 이런 걸 논의를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잖아요. 그 협치라는 게 논의에 앉아서 이런 것도 반영해달라 하는 게 협치인 것이지 협치라는 게 무조건 뻗대면서 당신 협치하시오. 이게 협치는 아니잖아요. 이틀 전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시간에 나오셔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셨어요. 몽고하니 야당 지역구 가보니까 가뭄 때문에 고생들 하시던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자라고 야당에서 좀 요구를 해오면 여당도 그걸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추경 난국을 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감하시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저는 현장까지 갔던 거죠. 평창 올림픽을 가서 보니 올림픽 준비하는 데 가서 보니 겨울 가뭄도 심각해서 사실은 겨울 식수난도 걱정이 됩니다. 올림픽 조직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장 수년간 여기는 뭐 4대강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니까 4대강 업적을 아무리 그들이 그 취득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수지나 이런 호소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해보자고 같이 얘기해보자고 좀 얘기해보시죠. 자유한국당 쪽에. 오히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같이 좀 얘기해보자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했는데도.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며 왜 단체장을 하는 것인지 단체장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현장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 스스로 짚어내서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 던지고 답을 찾아내고 그러는 것이죠. 보니까 다른 저수지가 또 있어요. 그걸 연결만 알겠습니다. 당장 해결되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한다. 소통 우리가 여권일 때 소통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되고 나더니 소통 안 하고 남탓만 한다. 오히려 이러시던데요. 소통하려고 이쪽에서는 현장도 찾아가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하는데 전화기 끊어놓고 안 받고 저쪽에 자기 당 안에서 의총하면서 내지르면서 소통 안 한다 이렇게 언론 대고 얘기하는 게 소통을 원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 공세이죠. 전화기는 누가 꺼놓으셨어요? 이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안 받고 안 돼요. 아마 대표가 전화하셨으면 대표급이겠네요. 그쪽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대표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대표도 서울시장에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저는 우선
제 자신의 향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의 현재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좋은 인재를 발탁을 해서 지방선거에 이런 인재를 뽑아달라라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예. 중앙 권력만 정권 교체가 됐지 지방 권력은 척추에 쌓여있는 그 누적된 부정부패와 기득권 아직 청소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방 권력의 교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허. 또 국민도 많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지방선거를 이겨서 예. 정말 이것이 정권 교체이다 이렇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책무여서 이것에 먼저 저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선당 후사 정신으로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걸 먼저 한 후에 선수로도 네. 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나서겠다 제 자리를 말씀드리면 예. 진심이 안 보인다 이렇게 다 시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감독 역할 네. 충실히 하겠다까지만 밝히시겠다. 네. 하지만 여지는 남겨두시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지는 네. 남겨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추미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과 내일 때 아닌 도시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이런 학교들 가운데 30에서 40% 학교에서 급식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안 싸던 도시락 싸느라 분주한 집 많으실 테고요. 여건 안 되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대신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요. 일단 아이들 밥 걱정 됩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선 건지 이 부분도 짚고 가야겠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박금자 위원장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파업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딱 이틀입니까? 네. 예. 12개의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예. 이들은 서울 광화문으로 모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한 2만여 명이 오늘 파업에 참가를 하고 예. 내일은 1만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만여 명이 오늘 파업을 하고 내일은 광화문으로 15,000명 정도가 집결하고. 예. 근데 지금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네. 대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서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가 궁금하다는 분들 많으세요. 네. 초중고의 비정규직은 이제 급식실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예. 또 교무실이나 행정실, 버서실, 유치원, 특수학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직종이 다양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급식 조리원 분들이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렇다면 왜 오늘과 내일 파업을 결정하셨는가? 왜입니까? 네,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조리원의 몇 % 정도나 비정규직이 받으세요? 현재 60%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60% 수준.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좀 지켜달라.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서 네. 2014년에 약 12만 명이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신분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도 이렇게 파업까지 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2007년에 무기계약직이 되었거든요. 위원장님도? 네네. 예.
제가 현재 지금 23년째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리사로. 그때 주변에서 정규직 된다고 한 통 내라고 해서 저도 친구들 밥도 사주고 빚내서 자취를 했는데,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임금은 기간제일 때랑 똑같고요. 또 비정규직일 때랑 임금이 똑같아요. 그걸 무기계약직이라 할지라도 계약서만 안 쓸 뿐이고 무기한 비정규직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과 이런 무시,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좀 자존감 떨어지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네, 뭐 학교에 보면 회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있죠. 네, 이런 데에서 회식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그 막일 있잖아요. 뭐 교장실 청소나, 그다음에 뭐 학교에 풀도 매는 일, 교무실 같은 경우는 떡 셔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떡 셔틀이요?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뭐,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 떡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를 다 나눠서 갖다 주고. 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하기 싫더라도, 뭐 군소리 없이 잡일들을 다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권리 주장도 좋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을 거리를 담보로 파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네네. 급식은 제공하면서 권리 주장하시면 안 되냐. 학부모님들의 이런 말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단체 행동권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정부나 뭐 교육청, 교육부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그 노동자의 80% 수준 정도만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단 이론도 올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꿈쩍도 안 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오늘 집에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 도시락 못 사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굶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사실은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마음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제가 뭐 해준 밥을 맛있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오늘 학교 급식 대신에 뭐 도시락이나 이게 빵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먹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정말 아파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뭐 임금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랬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떤 무성의한 그런 교섭 태도로 인해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세요.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취업할 때 이력서에 적어야 되는 것들,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거기다 신체 조건 적으라는 회사도 있죠. 이제는 이것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부터요, 올 하반기에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출신 학교, 지역, 신체 조건 이런 걸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력서 쓰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 봤습니다.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 원서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쌀부잣집 매장에 우리 때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그냥 이력서 문방구에 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거대로만 쓰고 거기만 딱 썼거든요. 주소, 학력, 뭐 주민등록번호 당연하고 사진 옆에 찍어서 붙이고. 그냥 이력서는 4학년 되면 쓰니까 이걸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지 써야 돼서 쓰는 건지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항목으로 키와 몸무게를 꼽았다. 나이가 제일 빠졌으면 좋겠더라. 도전 자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취업 준비를 하다가 나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결혼 여부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그런 문턱 자체가 확실히 더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벌 부분요? 진짜 학벌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직원 채용 시 이력서에 학력과 졸업학교, 출신지 등을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며 노력에 따라가지고 정당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블라인드 이런 게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력 다 지우고 그렇게 하면 노력이 약간 폄하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보고 한다고 해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또 안 해보는 것보다는 다시 또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해보는 과정에서 좀 뭐 사이드 이펙트가 나면 다시 또 개선하는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면접 보시나 수고하셨어요. 예. 자, 다음. 촬영. 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를 하려면 조금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채용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성별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편견 되게 많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은 나이 많은 취준생들이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능력을 뽑는 당당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키, 몸무게, 나이, 결혼 여부, 사실은 사라져야 할 이력서 적폐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직 능력 위주로 인재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매일 고3 딸과 함께 차 안에서 뉴스쇼 들으면 출근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된다는 얘기 듣고요.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급식 준비해 주시는 분들 수고와 고마움에 대해서 딸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9889님. 그래서 도시락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직접 싸셨어요? 조승현님, 도시락 2개 싸다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영양사님, 조리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을 지지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강진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꿔줬으면 이거는 거의 정규직과 같은 거 아닙니까? 신분보장 공무원과 같은 건데 급여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 3702님은 정권 바뀌자마자 서두르면 사고 납니다 하면서 파업을 좀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좀 지켜봐라 이런 문자들도 주고 계시고요. 떡셔틀에 대해서는 김양화님은 오늘 이제 한쪽 주장만 나온 것 같은데요. 일방적인 주장이다. 떡셔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러셨어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떡셔틀 혹은 풀매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일이 주어지고 있는 건지 그 학교는 어떤지 제보들 좀 주시고요. 어쨌든 도시락은 오늘과 내일 좀 싸셔야겠습니다. 직접. 그런가 하면 송영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론 좀 여쭙는데 김보연님 저는 반대했었는데요. 청문회 보고 나니 찬성하게 됐습니다. 하셨고 7036님도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지지하게 됐다라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6624님은 가장 잘못된 건 재직 당시에 내부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걸 묵살한 사건. 그게 무슨 개혁을 할 적임자냐? 반대 문자. 0120님은 적임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이분은 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아마 오늘과 내일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소개할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주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 안경환 교수에 이어서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교수를 후보로 지명을 했죠. 예. 박상기 후보자는 안전 후보자보다 검찰 개혁에 더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늑대보다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건 힘이 더 세니까. 야,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안경환 이제 스스로 포기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많이 달라요? 안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잘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성격과 스타일, 학문 연구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두 분 다 교수인 건 똑같잖아요. 또 북학 교수인데 그렇죠. 안경환
전 후보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낭만적인 사람이다. 로맨티스트. 예. 서울대 로스쿨에서 함께 재직했던 교수들도 품이 느르고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호인 스타일이다. 품이 넓고 개방적, 부드럽다. 반면에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배이거나 동료 법학자거나 공통으로 하는 말이 깐깐하다 하는 것입니다. 깐깐하다. 예, 잘 웃지도 않고 일 처리도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전형적인 대학 교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대학 교수.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안 교수가 낭만적이라면 박 교수는 칼칼하다. 박 후보자는 면도날 같은 면이 있다. 잘 웃지도 않고 깐깐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에 늑대, 호랑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두 사람의 스타일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세기를 두고 이제 늑대다 호랑이다 하는 거죠. 안 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내부를 달래면서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박상기 후보자는 원칙대로 깐깐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칼럼은 썼지만 관련 논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공도 형사법이 아니라 영미법이나 헌법이었고요. 예. 반면 박상기 후보자는 전공이 형사법이고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써왔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일성도 달랐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은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혁 의지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게 됐고요. 구체적인 계획, 그럼 공수처 신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박상기 후보자를 두고 철저하고 청탁이나 정리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한 고검장급 인사는 검찰로서는 안 교수에 비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난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났다. 자,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비법조인 출신 교수라는 거죠. 법학자. 근데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비법조인 출신을 고집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는데 이는 비법조인 출신을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법조계의 공고한 카르텔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법조계의 공고한 카르텔, 그들만의 운동장, 그들만의 리그를 비법조인이 오지 않으면 깨기가 어렵다. 그 안에선. 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계의 카르텔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공고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서 출신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지만은 지금 그동안 사법연수원 세대까지는 주로 법대 출신의 고시공부에 사법고시 패스에 사법연수원까지 함께한 동료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몇 년을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한 건가.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무슨 선민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검찰개혁이건 사법개혁이건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이건 법조 3류는 다른 듯 같고 갈라진 듯 뭉쳐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갈라진 듯 뭉쳐져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최정 전 부장판사의 수임비리 사건에서 봤듯이 법조 3류는 다른 듯 한 몸과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얘기들입니다. 한중견 법조인은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나 검찰 개혁은 사실 요원하다.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면 검찰을 잘 아는 비법조인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법조 3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조 3륜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조계는 로스쿨에 출범하기 전에는 기수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 몇 회? 연수원 몇 회? 이런 걸 묻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족보를 따지고 학교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따지고 하는 거죠. 사실 정관 예우라는 것도 법조 3륜이 사실상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했다는 인연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지도교수와 제자의 인연으로 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검찰에서는 부장과 소속 부원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끈끈하고 두텁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우고도 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개혁적이라고 하는 사람, 강금실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 그 뒤에 참여정부 개혁의 상징, 천신정으로 불렸던 천정배 의원을 내세웠지만은 검찰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 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개혁 실패를 직접 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중견 법학 교수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강금실, 천정배의 사법개혁 실패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두 사람 모두 개혁적 인물이지만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혁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유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 겁니까? 아무리 개혁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어도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쭉 생활했던 사람이 깨기에는 너무 공고한 카르텔이다. 그렇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서 가야 된다. 같은 사시 동기도 없고 연수원 동기도 없고 같이 근무한 이력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검찰 개혁이 단순히 사람 몇 명 바꾸는 식의 충성 경쟁 유도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촛불 시민혁명의 화두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아니었습니까?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을 내세워 검찰을 개혁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여정부 당시에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송광수 당시 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검찰을 장악해서 개혁의 바람잡이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려 했다가는 검찰에 휘둘리게 된다는 걸 또 경험으로 잘 안다는 거죠. 검찰을 처음에는 잘 이용하지만은 임기 말이 되면은 검찰에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걸 또 방지하겠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김경환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강력한 인사로 검찰을 장악했고 그 결과물이 검찰의 과잉 충성을 유발시켜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검찰 개혁은 당시의 업보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그래서 깐깐하고 원칙적인 형사법 전문가를 내세워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의지가 있다. 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고집하나? 마지막 이유 또 있습니까? 짧게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후보자의 개혁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안전 후보자와 조국 수석도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잘 통했지만은 특히 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비법조인 되면은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모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 출신이 될 거다. 지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은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농협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전 대구 고검장, 문무일 부산 고검장 등 3명이 꼽힙니다. 이제 박상기 후보자가 지역이 전남 모안 출신이니까 호남 출신인 소병철 문무일보다는 김경수 전 고검장이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박상기, 김경수 둘 다 또 연세대 출신이라는 또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건 이게 개혁을 하자면은 지역이나 대학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검찰. 안경환 전 후보자 피하려다가 박상기 후보자를 만난 검찰. 늑대 호랑이 비유가 이게 확 와닿네요.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오늘 개봉을 합니다. 상영 방식이 좀 색달랐죠.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개봉을 하는데 동시에 기존처럼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합니다. 이 방식이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빅3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고요. 전국 상영관 단 84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매율 2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방식 이런 이야기보다 영화 그 스토리 자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옥자의 감독 봉준호 감독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봉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봉준호입니다. 야, 그야말로 상고 끝에 오늘 개봉을 하네요. 예, 뭐 칸느 영화제에서 처음 영화 선보이고 예. 옥자 얘기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 거의 개봉까지 한 달 반이 걸려서 1년 같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개봉을 하는 이제 상영을 시작하는 그 소감이 더 찐하실 것 같아요. 뭐 영화는 사실 뭐 말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보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는 체험의 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테니까는 그렇죠. 그게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됐어요. 사실 아직 개봉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옥자가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돼지 이름이에요, 옥자가? 동물, 돼지 이름이에요. 그 여자 소녀의 이제 여자 아이가 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아이는 미자. 옥자와 미자. 아니 이왕 돼지한테 사람 이름 붙여주실 거면 좀 더 세련된 이름 붙여주시지 옥자입니까?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구식 이름인데 예,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 소녀의 할아버지 변희봉 선생님이 나오시는 그 역할이 있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붙이신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 안서연 양도 그 주인공 뭐 감독님 왜 영화에서 이름이 미자예요? 뭐 물어봐 적이 있어서 그건 할아버지의 만행이야. 뭐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지어주신 이름이 옥자와 미자군요. 네, 그분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옥자, 돼지. 어떤 돼지입니까? 사실 코끼리만한 돼지예요. 그래서 이 생물체, 이 동물 자체가 좀 뭐 기구한 사연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셔야 될 테니까 다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네. 큰 줄기 이런 이야기입니다라는 뭐 요점 스토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감독님이 직접? 뭐 말씀드렸던 대로 미자라는 소녀와 옥자라는 독특한 이제 특이한 생물체가 이제 동물이 돼지가 이제 산속에서 같이 뭐 자매처럼 또는 소울메이트처럼 같이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옥자가 이제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미자는 그 옥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옥자를 데려가는지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영화를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본 분들 시사회에 가서 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식피식 웃게 하는 장면이 참 많았다. 정신없이 웃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나더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뭐 반응이 저로서는 가장 반가운데요. 뭐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없을 거예요. 다 재밌는 영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고요. 저도 그랬고 특히 이제 옥자가 저는 되게 그 옥자라는 동물이 영화에서 되게 귀엽다 또는 사랑스럽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옥자를 만드는데 참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돼지는 진짜 돼지예요? 아니면 뭐 그래픽으로 만든 돼지입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물론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 거대한 코끼리만한 사이즈의 돼지인데 얼핏 보면 약간 하마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쨌든 되게 순둥이? 덩치만 큰 되게 순둥이에요. 심지어 소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스타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심각한데 정말 진지한데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담기는 거죠. 뭐 거기에 플러스 어떤 제 영화에선 최초로 사랑의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최초로.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소녀와 동물의 사랑인데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모두 벌어지는 사건들이라서. 자, 그리고 보면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한 편 한 편이 다 독특합니다. 다 봉준호 스타일. 다 물론 감독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화겠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기생충이요. 기생충? 다음 영화. 다음 영화. 다음 영화는 기생충이에요? SF 영화는 아니고요. 무슨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기생충. 아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생충이 화면에 나오지도 않지만
또 누군가가 기생충으로 상징되지도 않고요. 네. 왜 제목이 왜 기생충인 거예요? 그럼 가제입니다. 가제. 가제. 네. 독특합니다. 또 한편의 독특한 영화를 구상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 그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지금까지 봉 감독님 만들어 놓은 참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독특한 캐릭터들. 당장은 뭐 이제 개봉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옥자라는 영화에서 예. 안서연 양이 연기한 미자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미자. 산골에서 자란 소년인데 예. 뭐 천하장사가 오건 뭐 도널드 트럼프가 오건 이 아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코 제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돌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매력이 안서연 양이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 알겠습니다. 봉 감독님 오랜만에 만나서 참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데 옥자 잘 돼야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영 간수는 적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라는 이제 독특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객 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나 기대하세요? 뭐 숫자를 이렇게 뭐 우리가 항상 관객의 숫자 이런 걸로 저울질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지고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채롭게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구상 어디선가는 계속 또 큰 스크린 극장에서 상영이 이어지게끔 하고 싶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를 재밌게 진지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옥자의 그 귀여운 매력에 한번 좀 빠져보겠습니다. 네, 옥자 자체를 하여튼 2시간 동안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자라는 그 동물을. 네. 예. 그리고 기생충도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좀 갈 길이 머네요. 예,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개봉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화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개봉합니다. 옥자의 감독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파업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그렇게 떡셔틀 같은 심한 차별을 하는 학교는 이제 없다라는 반박 문자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라는 공간도 꽤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희 뉴스쇼가 관심을 가지고 더 들여다보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죠. 오늘부터 장마 시작됩니다. 단단히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뭐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할지도 모를 후보다라고까지 말씀을 김종대 의원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의혹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퇴역 후에 대형 로펌하고 방산업체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달이 3천만 원, 2년 9개월 동안 9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개혁의 적임자 유일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변호사, 율촌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것과 LIG 넥스원이란 방위산업체에 자문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송사와 관련이 있느냐. 예컨대 방산업체가 방산비리로 많이 걸려들었거든요. 그거 사건을 수임을 많이 한 법무법인에서 이 송사의 어떤 기업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업의 편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점이 확인이 된 게 없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자문 역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어떤 입찰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적발된 방산 비리와 관련된 자문이었느냐 이런 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보다는 방산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차피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자문이라면은 이것은
송영무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위장성들이 익히 해왔던 일이고. 그런 자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문을 어제 드러난 것은 주로 그런 류의 자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방산비리와 관련을 짓는 거는 좀 논리 비약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어떤 그 업체에 편향된 또는 이런 어떤 업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마 저도 반대했을 건데.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들여다보니 그건 아니더라. 그럼 자문료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이건 뭐 관례였다고 합니까?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계 관행으로서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정관예우라든가 우리 법조인 출신들 같은 경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1억씩 월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3천만 원은 국민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많은 금액이고 그렇죠. 다만 유수의 유력한 법무법인의 그 추세를 볼 때는 이것이 특별히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아까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보다 뭐 워낙 능력이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해서 그 면허 취소 수준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됐는데 이거를 뭐 무마하려고 했다는 이런 게 드러나서 말이죠. 무마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제 뭐 청문회 건 한 30% 시간은 아마 거기에 쏟았다고 해도 음주운전 얘기만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1년도에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 이거는 그 본인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는데 이것이 헌병대로 이첩돼가지고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을 써서 무마했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런 그 무마하려는 시도는 드러난 게 없어요.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본인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야당의 재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91년도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당시입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 국민의당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은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서두르라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만들어낸 이 위험한 조작은 결국 당의 어느 곳에서도 제어되지 못한 채 당을 해체 위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제어됐어야 할 것이 되어지지 못할 때 분명 사고는 납니다. 고 백남기 농민에게 쏘아졌던 그날의 물대포 알고 보니 수압 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서야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어되지 못한 채 폭주하는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던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사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의제 논의하고 있는 거죠? 외교부 장관들이. 네. 두 양국 외교장관이 우리 시간 새벽 6시에 만나서 내일 있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말한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보니까 북핵 공동대응, 동맹 강화,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보수 세력이 그토록 원하던 사드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국내 보수신문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길 바라는 기사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요? 참 못된 심보입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제안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은 택도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수 언론이 참 할 말을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때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다음 포인트 봅니다. 안철수의 입. 제보 조작 사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흘째 침묵을 했죠. 예.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안철수가 나서라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안 후보 쪽은 정계 은퇴 같은 처방보다는 정면 돌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라면 뭡니까? 상황을 보겠다 뭐 이런. 그 검찰의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아하. 또 책임자는 이제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르면 오늘 밤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예. 안 후보 입장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표절 청문회입니다. 오늘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지만 아무래도 야권의 십자포화는 김상곤 후보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 노조 시절에 이 급진적 이념 성향을 보여온 터라서 이 보수 쪽의 거부감이 높은 때문이죠.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도 다른 사람보다 김상곤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야권의 이 공격의 수단은 이제 논문 표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논문 표절 문제는 보수 성향의 단체가 제기한 문제라서 이 표절 의혹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표절로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오늘 김 후보자의 방어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지난 화요일 유럽에서 랜섬웨어가 발견이 됐죠. 페티아라는 이름에. 그래서 이제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는데 체르노빌 원전 시스템이 타격받았고 병원, 은행 등에서도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공식 피해 접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했다. 이런 피해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백신, 이거를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야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냐? 26년 전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돼 있냐? 과연 싸우는 이기는 곳 만들 수 있느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어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연 화제였는데요. 과거에 그 만취 음주운전 경력, 또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 받은 거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야권은 부적격이다라고 입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송영무 후보자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어제 밤까지도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국방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사실 정의당조차도 부적격적으로 기운 상황이었는데 왜 김종대 의원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 해서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오늘 아침에 김종대 의원을 좀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음성이 나갔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사실 송영무 후보자가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시작도 전에 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이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친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전임 한민구 국방장관도 뭐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번에 또 하필이면 친한 분이 오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그 사실 송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은 그 청문회 다 합친 것보다도 저는 송 후보를 개인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친하기 때문에 좀 사적인 감정이 이 개입이 된 뭐랄까요 좀 좋은 쪽으로 편견이 있는 청문회 진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세간에 알려진 의혹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덧붙일 건 없지만은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다라고 제가 스스로 이제 뭐 인정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청문회 마친 송영무 후보자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야, 이건 뭐 제가 청문회 당하는 느낌인데요. 정말 딜레마인데,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양쪽을 균형 있게 본다면, 저는 당론과 달리, 일단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덕성 부분, 지금 음주운전도 나왔고 고액자문료 얘기도 나오고 도덕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능력적인 면에서 개혁성 면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예, 당분간 국방 개혁이라든가 군의 이제 인권 보호, 장병들의 기본권 강화죠. 또 군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또 육해공군 간의 그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 해군 출신이죠. 이 부분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껏 장관들이 이때 그 전산화도 안 돼 있고 수기로 사건을 접수하던 시절에 경찰이 뭐 이거 나라 지키는 군인이니까 아예 그냥 귀찮은데 선처해주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헌병대로 이첩 과정에서 헌병대에서 묵살해버렸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91년도 건. 그럼 그 다음 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음주운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두 번째 건은 해군학교 동기인 헌병대장 도움으로 그 음주운전 사실이 적힌 자료를 파쇄했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였거든요. 아니 그런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어제 심야까지 회의가 늦게까지 간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파행까지 됐던 사유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은 운전을 안 했어요. 동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생의 문제거든요. 일단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군요. 그건 확인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과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고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은 사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반전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동기생에 대한 사건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의원 6분이죠. 당론이 인사청문회 전에는 정의당은 부적격 쪽에 가까웠는데 그럼 인사청문회 후에는 정의당 당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침 이 문제가 이미 내놓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하고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선 때 낸 선거 공약과 가장 근접하는 후보예요. 예를 들면 뭐 군의 동성애자 차별 금지 이런 군 형법 개정안도 지금 모든 어떤 정당들이 다 반대하는데 송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장병들 인권 문제, 국방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정의당 선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한 거나 다름없다. 정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부적격 쪽에 가깝지만 오늘 김종대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할 생각이시다 이 말씀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적격적으로 일단 주셨다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판단인데 지금 제가 문자 쭉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 팽팽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팽팽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하루 이틀 내로 국민의 뜻이 나올 거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군사 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가 그 평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행간에서 오늘은 해봐야겠어요. 네, 문준영 제보 증거 조작 사건,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뭐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파장,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 아, 예, 그럼요.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 예.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장서겠다.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조직적인 개입이면.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단독 자신 범행 있다, 같다.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 이런 뭐 말이겠는데요.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랬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유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 녹취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빨리 그 사람한테 저 녹취 따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진짜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 네. 만일 뭐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 예.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당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 네.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 뭐라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 뭐 개입이 있었다.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 네, 꾸렸어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 왜요?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진상조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죠.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 누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SNS